여러분 반갑습니다. 네, 벌써 7강이에요. 좀 화면이 달라졌죠. 네, 제가 강연할 때 오른쪽 끝으로 너무 쏠려 있어가지고 표정을 잘 못 보고 그래서 답답하다는 분이 있어가지고요. 저에게 몇 가지를 코치해줘서 이렇게 조금 더 화면을 키웠습니다. 보기에 좀 더 나을 수 있을 거라는 생각이 들어요. 이렇게 도와준 박희영 선생님한테 고마움 전하고요. 그 다음에 여러분 느끼고 감상했던 것들을 자세하게 밴드에 후기도 올려주고 또 유튜브 채널에 댓글도 남겨주셔서 고맙습니다. 두루두루 여러분들과 함께 만들어갑니다. 이렇게 채널 강연이라는 것이 얼굴을 보지는 못하지만 함께 SNS에 서로 정보를 주고받고 대화를 나누는 것이 이걸 더 발전시키고 더 나아가게 한다고 봅니다. 이 시간에도 여러분들 즐겁게 들으시고요. 예, 좋은 시간이 되길 바라봅니다. 지난주에는 욕망에 대한 이야기를 나눴는데 이번 주부터는 관계에 대한 이야기를 나눌 거예요. 근데 책을 선정할 때 제가 먼저 그 상실에 대한 아픔, 죽음에 대한 아픔, 잃어버리는 것에 대한 이걸 어떻게 극복할지를 먼저 순서를 넣었었는데요. 진행하다 보니까 순서를 바꿔야 할 것 같아서 오늘은 관계를 더 먼저 할게요. 그래서 저지프 마당으로 오늘 만나게 되겠습니다. 네, 그림책으로 관계 탐색입니다. 우리는 일상을 살아가면서 다양한 관계를 만나게 돼요. 그래서 흔히들 심리학이나 관계 심리학이라고 있거든요. 근데 그 관계가 대부분 개인과 개인의 관계를 주로 많이 언급을 합니다. 그러겠죠. 대체로 사람과 사람의 관계 속에서 수많은 좋은 일도 일어나고 갈등도 일어나고 어려움들도 일어나고 해소도 해가는 이게 개인 대 개인의 관계가 되게 많은데요. 더 넓게 보면은 개인의 관계에서 일어나는 일과 우리가 개인이 거의 집단에 소속되어 있거든요. 나아가서는 뭐 학교 아이들의 집단, 우리는 회사 동료들의 집단, 집단 속에 수많은 일들을 겪게 되고요. 집단의 성향에 따라서 살아가는 색깔도 달라져요. 더 나아가면 이제 우리는 개인과 사회의 관계입니다. 사회에서 어떤 성향을 갖고 어떻게 사람들의 정서가 유지되고 또 무엇을 추구하냐, 흐름이 어떤 거냐에 따라서 삶의 질도 달라지고 엄마들이 살아가는 방식도 달라져요. 예를 든다면은 중학교 선택할 때 좀 더 점수를 많이 맞게 하려고 자사중을 선택한다든지 감성을 키우는 것보다 학습력을 키우는 사회 정서가 많다. 사회 분위기가 그렇다. 그러면 어느 누가 그런 분위기를 외면할 수 있겠어요. 마음 한켠에는 그런 걸 두고 살아가겠죠. 그런 사회 구성원 간의 관계, 사회 안의 정서가 어떤 건가? 이런 것도 우리가 아주 중요한 맥락이라고 봅니다. 그 다음에 또 나아가서는 개인과 국가 간의 관계예요. 국가가 개인에게 어떻게 법을 조정하고 적용하냐에 따라 개인을 학살할 수도 있고 국가가 국민을 존중할 수도 있습니다. 예를 든다면 5.18 같은 경우는 유법자들이 5.18 시위에 나서고 항쟁을 한 거예요. 그때 당시 법률은 계엄령이 내려져 있었기 때문에 그 계엄령을 지키는, 법률을 지키는 자는 시위에 나오지 않겠죠, 당연히. 법을 어기지 않으니까. 그런데 계엄을 위반하고도 이거는 잘못된 일이다. 이 법이 잘못된 일이다. 국가를 저항해서 싸우는 것. 또는 국가는 그 법을 테두리 안에서 국민을 학살하는 거, 뭐 이런 것들이 다 개인과 국가 간의 관계죠. 그러니까 국가는 국민을 지켜주기 위해서 구성되어 있는데 반대로 국가가 국민을 어떻게 대우하냐에 따라 우리 개개인의 삶의 질도 달라지죠. 그러니까 개인과 국가 간의 관계도 매우 중요합니다. 또한 국가와 국가 간의 관계도 중요해요. 우리나라를 둘러싸고 4강, 5강들이 서로 자국의 이익과 한반도의 이권을 가지고 밀당을 많이 하지 않습니까?
그뿐만 아니라 다른 나라들도 마찬가지예요. 특히 분단 국가인 우리는 국가와 국가 간의 관계가 늘 미래를 전망할 수 없는 상황까지 가게 되기도 하죠. 이런 점에서 우리는 국가 탐색이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개인과 개인의 관계뿐만 아니라 나아가서 이렇게 넓게 확장해 볼 수 있는 것이 바로 관계예요. 또한 관계는 지금까지 우리가 구체적이고 눈에 보이는 관계라면 무형의 관계도 있어요. 주로 사람과 사람 간의 관계뿐만 아니라 사람이 사물 간의 관계도 있어요. 우리 집, 물론 집 안에는 사람이 살기 때문에 결국은 사람 간의 관계이지만 내가 어떤 집에 사냐, 어떤 집의 형태를 갖추냐에 따라서도 삶이 달라지죠. 그런 면에서 사람과 사물의 관계도 아주 중요해요. 또한 시간, 우리는 매 시간을 살아가요. 우리는 매 시간을 살아가면서 그 시간과의 형태가 어떤 거냐에 따라 그 시기에 우리의 삶의 모습이 다릅니다. 가령 어린 시절의 모습, 청년의 모습, 다 시간과의 관계죠. 그 시간을 어떻게 살아가냐, 이것도 중요하고 상황도 마찬가지예요. 그 다음에 생과 사, 삶과 죽음. 우리는 소중한 사람을 잃을 수도 있고 자기 자신이 죽을 수도 있는 늘 죽음으로부터 자유롭지 않습니다. 이게 또한 소중한 것을 잃을 수도 있고요. 상실의 고통 뭐 이런 것들을 따져보면 생과 사도 우리에게 굉장히 밀착된 관계이라고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 생과 사라든지 상실에 대한 이야기를 먼저 써놓았는데 다음 주로 미룬 이유가 관계를 먼저 보고 얘기를 나눌 필요가 있기 때문이죠. 또한 돈도 우리를 엄청 끌고 다니고 여러 가지 방향성을 통제해 버립니다. 수면, 알코올 어때요? 수면, 알코올, 습관 이런 것들은 부단 우리가 멀리 해보고 싶고 내 스스로 관장해보고 싶지만 뜻대로 안 될 경우 이것에 대해서 치료가 들어갈 정도로 밀착된 관계라고 볼 수가 있고요. 감정, 뭐 비전과 진로 이런 하나하나가 다 우리에게 개개인에게 무형으로서 관계되고 있어요. 그 관계의 거리감을 어떻게 유지하냐에 따라서 우리가 잘 나아갈 수도 있고 후퇴할 수도 있고 절망에 빠질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개인과 개인의 관계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들을 관계로 규정해 보고요. 실제로 우리는 오늘 개인, 집단, 사회, 국가 이런 것들을 살펴본 다음에 실제로 이제 개인과 개인의 관계에 대해서 조지프의 마당으로 살펴볼게요. 우선 다양한 관계 속에 개인과 개인을 다루는 책, 나 때문에라는 이 책 유명하죠. 앞으로도 볼 수 있고 뒤로도 볼 수가 있습니다. 여기에 화자는 고양이입니다. 자기 때문에 집안에 분란이 일어난 것 같은, 그래서 서술자가 고양이가 맨 처음에 화병에 꽃이 좋아서 냄새를 맡고 있고 남매가 와서 그것이 너무 예뻐 보여서 엄마 아빠한테 보라고 제안하러 갔고 아빠는 잠 깨우니까 성가시고 엄마는 집안일을 하고 있는데 방해되니까 성가시고 그렇게 하는 중에 결국은 식탁에서 티격태격 하는데 나, 즉 화자, 서술자, 고양이가 놀라서 팔짝 뛴 바람에 식탁이 그릇이 깨지고 이제 엉망이 됐죠. 결국은 엄마 아빠는 계속해서 화를 내고 아이들에게 고양이를 갖다 버리라. 그래서 주차장에 갖다 내다 놓는 상황을 그려놓은 이야기입니다. 이거를 뒤로 보면 원인이 먼저 나오고요. 앞으로 보면 결과부터 진행되고 있는 상당히 독특한 구성을 갖고 있는 책인데요. 여기서 관계를 볼 수가 있죠. 이 가정은 대화가 전혀 없고 관계가 어우러지지 않아요. 그림에서 보면은 남매는 굉장히 밀착된 관계이기는 해요. 화자인 나하고도. 그런데 엄마 아빠는 일상이 너무 힘들고 피곤하니까 자녀들과의 관계를 맺지 못하고 있죠. 이런
그 집안에서의 소원함은 성장해 가면서 두고두고 자라나는 과정 동안에 관계의 장애물이 될 수가 있어요. 이런 개인과 개인의 관계 살펴보고요. 이번에는 제가 조금 더 로맨틱한 그리고 역사의 인물 한번 가져와 봤습니다. 조선시대 우리나라 역사의 가장 아름다운 그 사랑 이야기라고 유명하죠. 네, 여러분 짐작하셨습니다. 정조와 의빈 성씨 이야기인데요. 조선시대 최고의 사랑 이야기, 로맨틱 러브스토리입니다. 왜 이걸 가져왔을까요? 네, 진정한 관계는 어떤 마음을 가졌기에 이런 역사적으로 길이 남길 러브스토리를 남겼을까. 먼저 의빈성 씨를 알아보겠습니다. 의빈성 씨의 이름은 성덕임이에요. 그리고 아버지 성연우는 해경궁 홍씨의 아버지 청직이었어요. 그래서 그리고 덕임의 어머니의 아버지, 그러니까 덕임의 외할아버지는 종육품 벼슬을 했고요. 그래서 집안을 보면 전혀 천민은 아니었어요. 영조와 사도세자의 갈등이 최고 정점에 이를 때 덕임은 아버지의 주선으로 정조, 그때는 이산이었죠. 산의 어머니 해경궁 홍씨의 처소 궁녀로 입궁하게 됐어요. 해경궁이 곁에 두고 딸 셋과 함께 잘 길렀다고 해요. 이때 산은 후에 효의왕후라고 하는 사람과 혼인을 합니다. 물론 결혼하니까 결혼하고 세손이 왕이 되면은 부인은 당연히 왕후가 되겠죠. 그 사람이 효의왕후인데 산과 결혼을 할 때 그때 산의 아버지 사도세자도 죽어요. 산은 얼마나 트라우마와 울분, 불안, 두려움, 절망, 뭐 여러 가지 감정이 가슴에 들어있겠죠. 네. 해경궁 홍씨는 남편 사도세자를 잃고 살얼음판 같은 정국에서 이제 세 자녀를 키워나가야 했어요. 그런 상황에서 덕임을 친히 길렀다는 것은 해경궁 홍씨가 덕임을 얼마나 아꼈는지 추측할 수 있겠죠. 어린 시절 산은 가끔 어머니 처소인 해경궁에 들립니다. 그때 덕임을 만나게 되고요. 어쩌면 그때부터 풋풋한 사랑을 가슴에 간직했을 것 같아요. 네, 시간이 지나 정조가 덕임에게 승은을 내리려고 했어요. 그런데 덕임은 울면서 효의왕후가 아직 아이도 낳지 않고 아이도 기르지 못하는 상태에서 어떻게 제가 감히 성은을 입겠습니까? 라고 하고 사양을 합니다. 죽여주십시오라고 하면서 어명을 어긴다는 것은 죽음과도 같은 일이거든요. 근데 궁녀가 승은을 거부하기 때문에 그런 큰 이제 두려움을 불사하고 거절을 하죠. 어쩌면 정조는 그런 덕임의 뜻을 잘 알고 있었는지 아니면 너무나 아끼고 사랑하니까 지켜주려고 했었는지 죄를 묻지 않습니다. 더 재촉하지도 않고요. 그 다음에 또 한 번 승은을 내릴 일이 생겼어요. 사도세자를 궁지로 몰고 간 정수나무가 이제는 정조에게 아들도 없는데 세자도 봐야 되는데 효의왕후가 아이를 못 낳으니까 후궁을 간택해야 되지 않겠냐라고 압박을 하기 시작하죠. 그러니 차라리 후궁을 받느니 자기가 사랑하고 아끼는 덕임을 후궁으로 맞이하기 위해 승은을 청합니다. 그런데 또 거절을 해요. 마찬가지로 어떻게 자기가 효의왕후를 앞세워서 그렇게 할 수 있겠느냐. 그런 마음이었겠죠. 하지만 정조는 그런 덕임을 꾸짖지 않아요. 그 대신에 덕임의 시종을 데려다가 문책을 합니다. 크게 꾸짖어요. 우도들을 잘 못 섬겼다라는 이유로
그러니까 차마 자기 아랫사람이 혼을 나고 있는데 외면할 수가 없어서 승은을 받아들입니다. 왕손이 귀화하고 후손을 보기 어려웠던 그곳에서 아기를 낳아주고 딸 공주와 세자를 낳아주니 더할 나위 없이 사랑을 받겠죠. 그래서 후궁으로서는 최고의 자리 의빈까지 올라갑니다. 그런데 이렇게 두 사람은 정말 너무나 행복하고 아름다운 나날이 이어질 줄 알았는데 불행하게도 딸도 죽고 세자도 죽어요. 태어난 지 얼마 안 돼서 세자 채권까지 했는데도 말이죠. 그러니까 이제 어떤 이유로 슬픔에 잠겨 있었는지 의빈도 금세 죽어요. 정말 안타깝고 슬픈 일이죠. 정조는 의빈을 잃고 정말 힘들게 살았었어요. 그런데 정조는 누구도 허락할 수 없는 일을 했습니다. 후궁은 정통 왕족 무덤에는 묻힐 수가 없거든요. 그런데 세자가 먼저 죽었잖아요. 세자가 먼저 죽으니까 세자 릉 옆에 후궁의 덕임의 름을 의빈 성씨의 름을 같이 나란히 썼어요. 그것만 봐도 얼마나 정조가 의빈 성씨를 아꼈는지 충분히 알겠죠. 더군다나 의빈 성씨의 죽을 때 관에 넣는 서편 편지에다가도 구구절절한 사랑을 담아서 넣습니다. 정조의 지고지순한 사랑 어때요? 단순히 일어났을까요? 후궁은 이런 암투의 가장 최앞에 있어요. 더구나 권력 싸움에는 더욱더 그러겠죠. 그런데 의빈성 씨는 그런 권력에 전혀 무관하게 살았던 것 같아요. 만약에 의빈성 씨가 권력 싸움에 끼어들었다면 정조 같은 사람이 정을 주겠어요. 오로지 자기가 사모하는 왕이 마음의 안정을 찾고 그 다음에 아버지를 그렇게 두려운 상태로 보낸 것에 대한 트라우마를 갖고 있는 정조를 지고지순하게 끌어안아주고 감싸 안아주고 그것이 쉼터가 되게 해주는 그런 게 성씨의 처음이자 끝이었던 마음이었죠. 그렇기 때문에 권력이라든지 야망이라든지가 없는 그런 마음, 그걸 정조도 알아내고 서로 주고받는 이런 마음, 가장 후손들에게도 귀감이 되는 좋은 관계이죠. 그 속에 누가 누구를 권력을 이용해서 차지하려고 했다거나 더 큰 권력을 위해서 이용했다거나 그런 게 있었더라면 상대방을 존중하지 않았더라면 그런 아름다운 사랑은 이어지지 않았을 거예요. 그리고 또 정조의 사랑은 우리들이 후손들이 두고두고 기억하는 그런 역사로도 남지 않았을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들과 이런 아름다운 사랑을 공감하고 싶어서 개인과 개인의 관계에 하나를 가져와 봤습니다. 네, 이렇게 개인과 개인을 살펴봤으면 이번에는 개인과 사회에 대해서 살펴봐야겠죠. 지금 우리 사회는 어떠한가요? 부동산 투기라든지 학습으로 어떤 좋은 대학을 간다든지 또 권력이 있어야만 잘 살아가는 것 같은 소시민적으로 평범하게 잘 살아가는 우리들이 있다면 그것을 더 압박하고 더 자기의 권력을 유지하려고 하는 수많은 부정적인 측면도 작용하고 있죠. 그런 게 현대 자본의 사회인 우리 사회입니다. 그렇다면 어느 시기나 사회가 세상을 관장하는 시기도 있었겠죠. 그래서 이번에는 그 사회가 개인의 삶의 방향성을 바꾸는 그런 것을 살펴보겠는데요. 제가 너무나 좋아하는 안나 카레리나 톨스토이 작품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톨스토이를 극단적 평화주의라고 해서 비방하기도 합니다. 그것은 이제 다른 차원으로 접근할 문제고 저랑 같이 인문학을 더 하게 되면 톨스토이에 대한 철학가 톨스토이에 대해서 살펴볼 기회가 있을 거예요.
그런데 오늘은 이제 그 관계에 대한 걸 얘기하고 관계를 사회적 관계에 대해서 잘 드러낸 작품이기 때문에 이 작품으로 충실하겠습니다. 네, 여기에 제가 가계도까지 넣어놨는데 제가 이야기하는 중에 여러분들이 잘 따라와 주시기 바랍니다. 주인공인 안나 까레리나는 1870년대, 그러니까 러시아가 상당히 혼란스러운 시기예요. 기존 전통 귀족의 시대가 무너지고 자본의 시대가 들어오고 신흥 부르주아가 사회를 지배하는 시대. 그렇다 보니 신분제도와 여러 가지 문화가 바뀌어가면서 사교계에 진출하는 사람들도 너무 많고, 그 다음에 국가폭력, 그 다음 또 종교 부패, 이런 여러 가지 복잡한 것에 소용돌이 속에 있는 러시아의 사회 구조 속에서 태어났어요. 생태 페테르부르크에서 영향 높은, 명망 높은 정치인의 부인으로 사교계의 꽃이 되었죠. 그녀는 남편과의 사이에서 8살 난 아들을 낳고 9년간 잘 살고 있었어요. 그런데 올케가 모스크바에서 살고 있는데 그녀의 오빠, 그러니까 안나의 오빠가 바람을 피웠다고 사내 못 사내 하소연을 하니까 그 올케를 달래주러, 그 올케가 돌리예요. 돌리를 달래주러 모스크바에 갑니다. 모스크바에 도착했는데 그 역에서, 기차역에서 젊은 브론스키 장교를 만나게 돼요. 안나에게 반한 브론스키는, 그 장교는 그녀의 마음을 얻기 위해 노력하지만 안나는 여태까지 정숙하게 살아왔고 그 결혼 생활을 이어가기 위해 애써 그 마음을 외면합니다. 하지만 인정하지 않을 수 없는 거는 그 잘생긴 젊은 브론스키의 끌림, 그리고 브론스키의 끊임없는 애정 공세 가 이어지니 결국 둘은 사랑에 빠지게 돼요. 둘의 사랑은 점점 깊어가고 안나는 그녀의 사회인 그 사교계에서, 그녀가 살고 있는 사회인 사교계에서 비난과 외면을 받을 수밖에 없어요. 그때도 굉장히 이중적인 사회 구성을 보입니다. 자신의 사랑은, 자신의 바람은 로망스, 타인의 사랑은 불륜. 그렇게 하면서 속으로 들키지만 않는다면 아름다운 그 바람을 피우고요. 들키면은 파문, 뭐 이걸 앞다투어 가면서 비난하는 시대였거든요. 그러니까 안나도 그 시대에 접어들 수밖에 없고 그 사회에서 이제 매장당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결국 모든 것을 잃게 되죠. 더군다나 남편은 안나와 이혼을 해주지 않는 걸로 복수를 합니다. 카톨릭에서는 우리나라 조선시대처럼 진짜 부인, 첩도 있겠지만 진짜 부인은 새 부인을 맞이하고 새 아내를 맞이하기 위해서는 이혼을 해야 돼요. 그런데 이혼을 해주지 않으면 끝까지 이제 죄인으로 남는 거죠. 그리고 아들과도 만나지 못하게 합니다. 천연갓도 같은 그 벌을 안고 살아가는 안나는 어떻게 될까요? 결국은 브론스키 때문에 그렇게 됐다고 생각하고 집착하게 돼요. 하나하나 모든 것을 다. 그래서 브론스키에게 마치 의부증 같은 행태를 피우게 되고요. 그 숨에 넘어갈 것 같은 상황 속에 브론스키는 결국은 안나와 이별을 통보해버리죠. 그렇기 때문에 안나는 무엇을 선택한가요? 브론스키를 처음에 만났던 역에서 뛰어들어서 투신 자살을 선택하게 됩니다. 이렇게 둘은 결국은 파장으로 이르게 되죠. 그런데 그때 브론스키와 안나의 첫 대면에 비슷한 시기에 무도회에서 키티도 브론스키를 만나게 돼요. 그리고 짝사랑합니다. 하지만 키티는 아까 안나의 올케 돌리, 그 돌리와 키티는 자매 관계거든요. 그런데 그 키티는
아무리 브론스키를 바라봐도 브론스키는 안나에게 눈이 가 있기 때문에 자기랑 어렵다라는 걸 알게 돼요. 하지만 그런 안나 키티에게 끊임없이 마음을 주는 레빈이 있었어요. 레빈은 키티가 거절하니까 다른 곳으로 가 있다가 결국은 다시 돌아와서 키티에게 청혼을 하게 되고, 키티는 브론스키와 어려워진다는 걸 알게 되고 결국은 이제 레빈과 맺어지죠. 그런데요, 잘 보세요. 브론스키와 안나는 파멸의 관계라면 키티와 레빈은 지고지순한 사랑을 이어가면서 가장 이상적인 관계를 유지합니다. 그 이상적인 관계는 뭐냐면 서로를 인정해주고 서로를 돌봐주면서 성장시켜줘요. 결국은 성숙한 사람으로 거듭나게 하는 거죠. 키티가 죽고 이제 레비는 더 이상 도예지에서 살 수가 없어서 자기 영지로 돌아가려고 시골로 갑니다. 그 영지에 가서 농민들과 함께 농사를 지을 생각인데 농민들은 레빈이 마땅치가 않아요. 영주잖아요. 그래서 벽을 세우고 거리감을 둡니다. 그 레비는 어떻게든 농민들과 가까워지기 위해 농민들이 열중하고 있는 풀베기를 합니다. 허물을 없애기 위해서요. 비슷한 사람이고 친해 보기 위해서요. 그런데 풀베기를 얼마 안 한 것 같은데, 한 5분이나 정도밖에 안 한 것 같은데 무려 9시간이나 했어요. 몰입이죠. 완벽한 몰입. 그 몰입은 네 명과의 대화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불가능한 일입니다. 자기 자신의 또 다른 자아와의 직접적인 만남이에요. 깊은 심연에 있는 자아. 몰입 얼마나 멋있어요. 여러분은 몰입을 언제 해보신가요? 오늘 이 주제와 조금 더 다른 내용인데, 몰입은 결국은 자기 자신의 카타르시스를 일으키게 하는 중요한 경험이에요. 레비는 그렇게 몰입을 하면서 농민들과 가까워지죠. 그렇게 할 수 있었던 건, 이렇게 훌륭한 작품을 남기고 할 수 있었던 건 뭘까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그 시대, 그 사회에 수많은 부패, 소용돌이, 탐욕, 쾌락, 그 다음에 종교의 타락, 그 다음 부르주아의 진출, 신분제도의 무너짐, 이런 그 사회 구성 속에서 만나게 된 거죠. 어쩌면 그 시대의 사회 모습이나 지금 시대의 사회 모습이나 삶의 방법은 다르지만 우리 개개인은 그 사회 속에서 살고 있기 때문에 그 사회의 질서를 만날 수밖에 없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자, 이번에는 다양한 관계, 개인과 국가의 관계를 볼까요? 네, 우산을 쓰지 않는 실한식. 이 책은 이 책은 굉장히 중요한 책이에요. 이유는 책 안에 주제가 하나로 가지 않고 몇 가지의 주제가 이어지거든요. 먼저 다른 사람들에게 일어난 일에 관심을 갖자. 나의 일이 아니니까 방관하지 말자. 언젠가는 나에게도 그런 일이 닥칠 거야. 세상에 돌아가는 일, 어렵고 힘든 자에게 관심을 가져보자라는 비슷한 그 중요한 주제도 있는가 하면 여기에서 그 관심을 유도하고 있는 이야기, 작은 서브 주제가 더 커요. 그건 뭐냐면 국가 질서를 따르지 않으면 가두고 억압하고 국가가 개인에게 규제를 해요. 서두에 제가 얘기한 것처럼 5.18이라든지 법을 어기는 자는 결국 국가 탄압을 받을 수밖에 없다라는 이야기인데 그와 동일한 이야기죠. 처음에 실한 씨는 외부에서 다른 일에 관심을 가져보자라는 청을 받지만 그건 쓰레기통에 버리죠. 그리고 너무나 일상을 유쾌하고 즐겁게 살아갑니다. 그런데 비가 오는 날 비를 느끼고 싶어서 우산을 쓰지 않았는데 경찰이 와서 데려다가 가둬버리죠. 그때서야 알게 됩니다. 세상에 돌아가는 일을 외면하지 말자. 다른 사람들에게 일어난 일이 내 일이 아니라고 상관하지 말자라고 뼈저리게 느끼고 있을 때 다른 지역에서 유문의 편지가 옵니다. 동참의 편지가 와요. 어때요? 나에게 국가는 어떤 것일까요? 나를 존중하는 국가일까요?
존중하지 않는 국가일까요? 이런 것들을 우리는 알아가 봐야 돼요. 그리고 국가와 국민의 관계는 법으로 정합니다. 법과 법률로 정하는데 그것에 대해서 어떻게 합리적으로 진행되고 있는지 이런 것들도 우리가 끈을 놓지 않고 늘 봐줘야겠어요. 그걸 대표적으로 가는 게 나는 아직도 아픕니다라는 아까 얘기한 것처럼 5.18입니다. 5.18은 계엄군에게 저항하는, 계엄령에 저항하는, 군사독부에 저항하는 시민운동이었어요. 그리고 외부에게는 그 깡패와 어떤 거대한 소용돌이, 폭동이 일어났다. 이렇게 전달했고 지금도 5.18을 잘 모르는 지역에서는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가담한 계엄군은 국가가 시켰기 때문에 국민을 지켜야 될 의무를 자기네들이 국민을 죽여버리는 일을 하게 된 거예요. 계엄군은 아마도 지금까지 자백을 하지 않은 계엄군도 어쩌면 또 다른 희생자이고요. 이 책 안에 두 가지 코드, 국가에게 짓밟힌 국민의 아픔, 상실, 슬픔, 처절함. 국가가 시켜서 국민을 쏴 죽인 사람의 아픔, 다 국가와 국민의 관계입니다. 국가와 개인의 관계예요. 살짝 옆으로 빠지면 노태우는 죽고 자신의 과오를 용서를 구합니다. 이렇게 죽었습니다. 그 과오를 투명하게 싹 밝히지를 않았죠. 안타깝게도. 그리고 자식들은 5.18 국립묘지에 와서 참회를 합니다. 전두환도 멀지 않았어요. 그때 당시 전두환은 국가였잖아요. 제발 떠나기 전에 용기를 내서 진실을 말해줬으면 좋겠습니다. 광주 시민의 한 사람으로 전두환을 처벌하자는 것이 아니라 역사에 진실을 남기고 다시는 이런 국가가 국민 개개인을 향해 폭력을 행사하지 않고 학살하지 않도록 우리가 조치를 취해야 되지 않겠어요. 그런데 그게 이렇게 어려운 일이네요. 그래서 저는 이제 국가는 국민을 보호하고 지켜줘야 될 의무, 그러므로 국가와 개인의 관계는 굉장히 중요한 관계다라는 걸 주장하고요. 반대로 아니 또 나아가서는 국가와 국가의 관계입니다. 아까 서두에 얘기한 뭐죠? 국가의 관계는 날고 싶지 않은 독수리 잘 아실 거예요. 이거는 아프리카에서 문학을 해가지고 세계적인 명성을 얻은 작가가 쓴 건데요. 자기 민족이 미개한 민족도 아니고 열등한 민족도 아니고 고대 문명을 이룬 우수한 문명인데도 불구하고 영국의 식민지로 있을 때 또는 그 이후로는 여러 나라의 식민지였죠. 중세기, 로마 제국 막 다 식민지 시대를 거치면서 국민들은 철저히 이집트 민족들은 철저히 열등감을 갖고 살아가야만 했고 자신감을 잃게 돼버려요. 다 국가와 국가가 만든 프레임이에요. 어떻게 아프리카 민족들, 특히 이집트 민족이 미개한 민족이에요. 그런데 본인들 스스로가 우리는 백인들보다 열등해. 우리는 너무 그 유럽인들, 미국인들보다도 부족한 민족들이야라고 생각하고 그걸 넘어서려고 하지 않는 것. 그런 것 때문에 이제 우리는 과거의 독수리였어. 독수리의 혈통을 일으켜보자라고 생물학자가 와서 실제로 그거를 진단하고 재현합니다. 무서운 일이죠. 우리도 일제강점기 때 국가와 국가 간에 얼마나 처참한 생활을 살았어야만 했어요. 또 좀 전에 보여준 시리아 난민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예요. 처음에는 시리아 내전에서 일어난 일이 여기에 이권 다툼으로 강대국들과 이웃나라들이 끼어들면서 시리아인들은 이제 오갈 데 없는 정말 어려운 처지에 처해버렸어요.
이것을 보고도 우리는 우리나라를 둘러싼 그 강대국들의 싸움에서 과연 우리는 어떤 것을 선택해야 될지 우리 국민들이 너무 느슨하게 생각하지 않고 깊이 생각하고 늘 관심을 가져야 된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만약에 국가가 어려워지면 일제강점기 시절로 돌아가고 우리나라가 붕괴되면 우리의 개개인의 관계는 어떻게 될까요? 개개인의 삶의 방향은 어떻게 될까요? 그러니까 지금 제시한 여러 가지 문제는 개인과 개인만의 문제로 일어난 게 아니라 우리 하나의 인격이 태어나서 살고 성장하고 죽을 때까지 겪어야 될 많은 요소들, 그게 바로 관계죠. 그러니 그 관계를 잘 주도적으로 끌고 가기 위해서는 국가와 국가 간의 관계도 외면해서는 안 된다고 봅니다. 그래서 가져와 봤어요. 자, 이제 본격적으로 나와 타인의 관계, 조지프의 마당을 보겠습니다. 조지프의 마당은 상징과 생략과 함축이 아주 많이 되어 있는 작품이죠. 그래서 이 책의 전체적이고 더 넓게 확장해서 읽기 위해서는 먼저 해석의 방법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제가 제안하는 해석은 생략된 이야기, 조지프가 왜 이렇게 우중충하고 무겁고 무기력하고 생동감이라고는 없는 이 모습일까? 그러면 그 전의 이야기를 예측할 수 있어야겠죠. 그리고 이 책의 서사 전개는 조지프 중심으로 3인칭 주인공 시점으로 흘러갑니다. 그런데 우리는 여기에 벌레, 새, 고양이까지 다 주변 인물의 이야기도 만들 수 있어야겠어요. 주변 인물의 이야기는 이야기를 만들어야만 나와 타자 속에 이루어지는 관계를 더 폭넓게 이해하고 어떻게 전개되어 가는가를 구체적으로 그릴 수가 있어요. 또한 이 책은 시간의 경과가 1년, 2년, 3년 정도로 나와 있는데요. 겨울이 지나고 봄이 됐다. 또 겨울이 지나고 봄이 됐다. 이렇게 3년 정도로 전개되어 있는데 하나의 인격이 성장할 때까지 불과 3년으로 되겠어요. 그래서 시간의 확장은 제가 미리 책으로 들어가기 전에 말씀드리겠습니다. 시간의 확장은 그림책의 시간과 우리가 일상을 살아가는 시간은 달라요. 그림책은 일상의 시간을 초월합니다. 다시 말하면 문학과 예술은 시공간을 초월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이 책 안에 들어있는 3년의 시간은 1년, 2년 어린이 시기, 청소년기 시기, 중년기 시기, 장년기 시기 이렇게도 볼 수가 있고요. 성장해 가는 과정 중에 소요되는 수많은 시간들이라고도 확장해서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래서 본격적으로 이제 책으로 들어가면요. 네, 이게 표지예요. 조지프. 여기는 조지프의 마당입니다. 마당에는 벽돌, 담, 나무 울타리, 돌, 바닥, 녹슨, 고철 그런 것들밖에 없습니다. 벌레도 새도 고양이도 없어요. 이 책이 훌륭한 것은 우리가 그림책 작가들이 앞 표지에 등장한 것들을 뒤에 가서 온데간데 없이 언급이 없으면 약간 우리 마음에 불편함이 남아요. 그때 언급했던 인물은 뒤에 가서 어떻게 됐지? 라고 물음표가 남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좋은 작품일수록 앞에 언급된 것들은 이야기 전개 과정에 계속 진행되고 언급되고 또 마무리되어야 하거든요. 실제로 이 책도 차근차근 벌레, 새, 고양이가 언급되고 활약하고 마지막에는 어떤 관계까지 유지되는지를 풀어놓아요. 이것도 놓치지 않고 읽어봤으면 좋겠고요. 왜 조지프가 살고 있는 여기는 생명이라고는 보이지 않는 칙칙하고 어둡고 무생물적인 생동감이 전혀 없는 모습일까요? 그러면 제가 생략된 이야기는 뚝하니 던져졌지만 독자들은 이 안에 수많은 이야기를 넣을 수 있을 거예요. 자기의 경험에 비추거나 각자 경험의 몫은 다르잖아요.
어떤 사람은 부모님을 잃었다거나, 부모님을 잃은 사람은 이 공백 안에 부모님을 잃어서 절망과 우울감에 빠진 조지프, 또 어떤 책을 보았더니 학대나 가정폭력이 심해서 자기의 의지를 잃어버린 조지프, 뭐 또 가족에서 육아되기가 어려워서 낯선 곳에 보내져 버린 조지프, 이렇게 다양한 각자의 배경 지식이나 어떤 성장 과정 중에 겪었던 거나 이런 것들, 간접 경험을 했던 것들을 토대로 생략된 이야기가 들어올 수 있겠죠. 느닷없이 어떻게 조지프는 이 생명력이 없는 이곳에 뚝 던져지겠어요. 앞에 이야기를 넣어봅니다. 그런데 조지프가 뭔가를 선택해요. 뭘까요? 그 선택한 건 뭐냐면 밖에서 고물장수가 있으니까 녹슨 고물 바퀴를 나무 한 그루와 바꾸어요. 예, 녹슨 고물 바퀴라는 것은 지난 과거죠. 어둡고 희망이라고는 없고 용기도 없고 절망적이고 슬픈 지난 시간, 남들과 관계가 없는 네거티브된 시간인데 그걸 갖고 나무와 바꿨다는 것은 이제 그 알을 깨고 나와서 다른 사람과 관계 맺음을 하겠다는 거죠. 용기예요. 도전이고요. 얼마나 많은 마음의 갈등을 겪고 나왔겠어요. 그리고 드디어 나무를 가지고 옵니다. 그리고 그 나무를 통해서 이제 심고 돌바닥 하나 들어서 그 안에 심고 땅을 파고 비가 심었는데 그곳에 비도 내리고 햇볕도 내리고 나무는 자랍니다. 단순히 읽으면 비가 내리고 햇볕도 내린다, 이렇게 1차 해석에서 머물러 버리면 관계라고 읽어지지 않아요. 그런데 이거는 시간의 경과고 비도 내리게 하고 햇빛도 쬐이게 한다는 거는 조지프가 그만큼 정성을 들인다는 거죠. 나무가 잘 자라도록 나무에게 온갖 정성을 들인다는 거죠. 여기는 엄마일 수도 있고 상대를 맞이하기 위한 나일 수도 있고요. 그리고 어떤 나를 키워내는 내가 누군가를 키워내는 주변 상황일 수도 있고 집단일 수도 있고 대상일 수도 있어요. 얼마나 설레겠어요. 아무것도 관계 맺음을 안 하다가 드디어 내가 정성을 들일 대상이 생겼는데요. 얼마나 많은 마음을 쏟겠어요. 그러다 보니 어떤 오류를 범하게 되냐면 내 것이 돼버리는 거예요. 네 것은 나, 너는 나, 내 것. 대상의 것이 아니고 너는 나의 것이 돼버리는 거예요. 조금 더 들어가 보면 어머니들의 모습도 보이죠. 네, 이런 점에서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똑 꺾어버리죠. 똑 꺾은다는 것은 이 장미를 죽게 한다, 내 것으로 차지하기 위해서 내가 보기 위해서 꺾었다가 아니라 그 대상의 삶을 내 마음대로 내 것으로 만들어버린다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 이 대상은 어때요? 장미를 바라볼까요? 아무것도 존재하지는 않은 상황에 조지프는 관계 맺음이 없다가 대상을 만났고 자기중심적으로 이제 일방적으로 그 대상을 끌고 가버리는 거죠. 그 대상의 선택은 1도 없고 내가 모든 걸 선택해버리는 거예요. 내 것이니까요. 그러니까 장미는, 그 대상은 힘없는 존재예요. 아무것도 저항할 수 없어요. 억압되고 규제당하고 있거든요. 속수무책입니다. 무기력할 수밖에 없겠죠. 여기에서 국가폭력도 보이지 않나요? 아까 제가 5개 항목이 다 들어있어요. 네. 그런데 이제 조지프는 어떻게 할까요? 시간이 흘러가죠. 관계와 원만한 관계를 유지하지, 대상과 원만한 관계를 유지하지 못하게 되니까 사람이란, 여기서 저는 정말 중요한 걸 얘기하고 싶어요.
온전한 정신을 가진 사람이라면 시행착오를 겪고 실수를 겪고 실패를 겪고 돌아보고 성찰하고 나아가려고 하는 게 인간들이 갖고 있는 대부분의 본성이고 성향입니다. 그런데 어른들은 아이들이 뭔가 실수하고 실패하면 나아가지 못할 거라고 생각을 해요. 나아갑니다. 그 실패를 경험하고 그걸 토대로 해서 반성하고 좀 더 나은 방향을 선택하게 되는 거죠. 조지프도 그래요. 그렇게 이제 자기가 장미에게 폭력을 행사하고 보니 자기 것으로 만들고 보니 실패한 걸 거울 삼아서 이번에는 마당에 다시 이제 햇볕도 들게 하고 비가 스며들게 하고 기다립니다. 그리고 꺾지 않아요. 꺾지 않고요. 그런데 꽃이 작년보다 더 탐스럽게 자랐어요. 성장했다는 거죠, 꽃도. 그 억압과 규제 속에서도 이 장미라는 사람도 마음도 자라고 몸도 자랐겠죠. 그래서 더 예뻐졌어요. 더 튼튼해졌어요. 그랬더니 그 대상을 보러 옵니다. 벌도 오고 새도 오고 고양이도 와요. 이 책에서는 먹이사슬처럼 그려져 있거든요. 벌레를 잡아먹는 새, 새를 쫓는 고양이. 하지만 우리는 문학과 예술로 보게요. 벌, 새, 고양이는 장미라는 사람 주변인이에요. 주변을 보러 왔습니다. 그리고 사귀어 보려고 하고 말을 건네보려고 합니다. 그런데 조지프가 꺾지는 않았는데요. 불안해져요. 장미는 나랑만 친해져야 되는데 왜 느닷없이 주변인들이 와서 마치 장미를 자기 것인 양 다가갈까? 안 돼. 그리고 어떻게 돼요? 감춰버립니다. 감춰버림으로 인해서 또 장미는 자기의 삶을 버려야 돼요. 자기스럽지 못해요. 억압받고 규제당합니다. 그로 인해 또 무기력해지고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존재. 그래서 여기서는 죽는다라고 표현을 하는데 자기의 모습을 잃어버린 거예요. 장미라는 사람이 자기의 모습을 잃고 아무 존재가 아닌 것처럼 있는 것. 조지프는 또 멈추지 않겠죠. 시간이 지나면서 내가 결국은 나의 소중한 대상을 내가 이렇게 망쳐놓았네. 자기 반성을 하고 장미도 시간이 지나면서 성장을 하게 되겠죠. 네. 어떻게 성장할까요? 이렇게 성장합니다. 더 이상 가리지도 않고 따지도 않고요. 찾아든 손님들을 마당에서 쫓아버리지도 않아요. 햇볕을 가리지도 않고요. 이렇게 잘 자라고 꽃도 행복해지고 조지프도 행복해져요. 여기서 우리가 놓치지 않아야 될 거 있죠? 주변인, 벌레, 새, 고양이. 공존이에요. 더불어 다 함께 살아가게 됩니다. 자기 혼자는 세상에서 살 수 없어요. 원만한 관계, 좋은 관계, 서로를 인정하면서 공동체를 유지하는 관계, 그 모습이에요. 그로 인해서 어떻게 될까요? 네, 조지프도 행복해집니다. 그러면 이 책에서 주는 메시지가 뭘까요? 방금 조지프와 마당이라는 그림책 인문학 앞에서 5가지 항목으로 또는 수많은 대상과의 관계 이런 것들을 쭉 살펴보면서 우리가 좋은 관계를 유지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대부분은 3가지 방식으로 관계 맺음을 합니다. 자기중심적인 관계. 그래서 처음에 조지프가 그랬잖아요. 첫 단계, 2번째 단계는 조지프 중심이에요. 장미라든지 주변 인물에 대한 배려는 없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변 인물은 떠나지 않고 끊임없이 조지프를 기다려주고 다시 관계 맺음을 하려고 하는 거죠. 그러면 자기중심적 관계는 사람이 없어요. 존재하지 않아요. 다 떠나요. 모든 것이 자기 마음대로 결정하려고 하고요. 자기 뜻대로 되지 않으면 폭언과 폭력을 쓸 수밖에 없고요. 2번째는 상대방 중심입니다.
그래서 상대방은 너무 좋겠죠. 자기의 말을 다 들어주니까요. 그런데 자기가 없어요. 그러면 어떻게 될까? 지쳐요. 지쳐서 잠수 탑니다. 사라져요. 그리고 내가 뭐 하려고 이러지? 라는 회의에 빠지게 돼요. 이것도 저것도 못한 사람은 원칙주의가 있어요. 자기중심적인 것도 뜻대로 안 돼. 타인중심적인 것도 안 돼. 그러다 보니 원칙 중심으로 가니까 너무 아이스가 되죠. 그래서 또한 사람이 없어요. 외롭죠. 스스로가 피곤하고 힘들고 행복감을 느끼지 못해요. 좋은 관계를 유지한다는 건 결국은 행복으로 가는 길이죠.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서 우리가 할 수 있는 건 뭐냐. 늘 깨어 있어야 돼요. 적절한 균형 감각을 유지해야 되고요. 그리고 자기를 가장 아껴야 되고 자기 인정을 해야 돼요. 자기 인정을 하는 사람이어야만 균형 감각을 유지할 수가 있고 배려해 줄 수도 있고 상대방의 말에 귀 기울일 수도 있어요. 자기 인정을 못하는 사람들은 상대방의 말도 인정하기 어려워요. 아까 레빈 보셨죠? 몰입, 자기 인정. 우리가 여기 조지프가 어린 시절 그 생략된 이야기를 딛고 일어서서 결국은 자기 인정을 하게 됨으로 인해 타인을 인정하게 되고 행복해질 수 있었죠. 가장 관계 속의 첫 단계는 자기 인정입니다. 그 다음에 조금 더 이제 나아가고 성숙한 대인 관계를 하기 위해서는 I 메시지, U 메시지를 잘 조절할 수 있어야겠어요. 그리고 이런 모든 것에 인격 형성기의 어린 시절이 바탕이 됩니다. 어린 시절에 나의 인격이 형성될 때 어떤 경험을 하고 어떤 삶을 살았는가. 어린 시절에 해결되지 않은 아픔과 고통이 있었다면 지금이라도 자기 인정을 하면서 너의 잘못이 아니고 또 이제는 다 컸으니 그건 지난 과거니까 이제는 나는 괜찮은 나야. 이제 주변 사람들과 세상과 잘 살아가 보자 하고 자기와의 화해가 되어야만 이 모든 것들이 가능해져요. 뿐만 아니라 내가 만나는 어린아이들, 자라나는 아이들, 내 자녀 모두 이 인격 형성기에 어떤 언어를 써야 되고 어떤 메시지를 전달하냐에 따라서 내 자녀가 살아갈 길도 달라진다는 거죠. 이렇게 여러 가지 관계를 만나봤습니다. 여러분과 저와의 관계, 직접 만나지 못하는 관계이지만 제 이야기와 여러분이 함께 들어주는 이야기를 통해서 서로 만들어가고 서로 공유하면 또한 좋은 관계가 유지될 거라고 봅니다. 오늘 제가 2번 녹화를 하고 보니 2번째 녹화는 굉장히 또렷또렷하고 잘 된 것 같습니다. 사실 앞 녹화에서 목소리가 안 들어가가지고 2번 한 거예요. 그로 인해 여러분들과 소통을 더 훨씬 즐겁게 한 것 같습니다. 네, 여러분에게 조그만한 씨앗이라도 되어서 삶에 도움이 되었기를 바라봅니다. 네, 여러분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